그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나은 남자를 찾았다고.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재벌 사업가와 재혼했고 매일 명품과 호화로운 생활을 SNS에 올리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전 남편, 시대에 뒤떨어진 남자, 함께 있어봤자 미래가 없는 사람. 친구들이 보내준 캡처 화면마다 그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수치심을 견디며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들을, 제가 숨겨왔던 것들을, 그리고 그녀의 새 남편, 그 재벌 사업가라는 사람의 진짜 정체를.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실을, 사람의 본성을, 그리고 시간이 밝혀내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 올해 62살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35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장으로 퇴직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그럭저럭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도였죠. 아내 김미성과는 1997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35, 아내는 33이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둘이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7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내고 중년의 위기도 함께 넘었고 이제 노년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퇴직 후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 소주 한잔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잠깐 일을 했지만 건강 문제로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힘들까봐 가사도 함께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퇴직 후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에게 편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변화는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는 전화와 문자만 겨우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쓰면 불편하니까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을 듣더니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꽃 사진, 음식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렸습니다. 여보, 요즘 SNS 하는 게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 일상도 보고 우리 일상도 공유하고 저는 기뻤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취미 생활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두 달 지나자 아내의 변화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피부과에 다니고 옷을 새로 샀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예뻐지고 싶어 하니까요. 미선아, 요즘 부쩍 예뻐네. 피부과 다니는 게 효과가 있나 봐. 아, 이 정도야.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관리해요. 인스타그램 보면 우리 또래도 다들 젊게 사는데 나만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또래라는 말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자신감을 찾는 것 같아 보기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TV 드라마를 보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기 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핸드폰 좀 내려놔. 눈 나빠져. 아이,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 60을 애들이라고 표현하다니.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내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갑자기 명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가방, 옷, 액세서리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 가방 어때요? 샤넬인데 중고로 사면 200만 원 정도 해요. 200만 원? 미친. 아니, 우리라 그런 거 살 형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중고로 사자는 거예요. 새 걸로 사면 500만 원 넘는데요. 말이 안 됐습니다. 우리 퇴직금이랑 연금 합쳐봤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선아, 우리 형편에 그런 건 무리야. 그 돈이면 우리 3개월은 살 수 있어. 당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평생 아껴 살다가 죽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만 쪼들리게? 다른 사람들. 아내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명품을 들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해외여행을 다니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게 부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가방은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저, 아르바이트 하나 하려고요. 아르바이트? 무슨?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언니가 카페 알바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급도 괜찮고 우리 또래들도 많이 한대요. 속으로는 좀 의아했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데 막을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용돈도 벌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좋아. 근데 몸은 괜찮겠어? 오래 서 있는 게 힘들 텐데. 괜찮아요. 요즘 운동도 하고 건강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아내는 동네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활기차 보였고 집에 돌아와서도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또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아, 직원 회식 있었어요. 카페 사장님이 저녁 사주셨어요. 그래? 자주 그러나? 가끔요. 다들 친해지려면 그래야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면 바로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 안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 보낸 사람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내 생일 틀렸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역시 틀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생일을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 번호와의 대화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대화들,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뭐 하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 사람은 누구야? 카페 알바한다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보셨으면 됐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을 하자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있어요. 제 정신으로 하는 얘기예요.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을 하는 것처럼. 못 산다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27년 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은 없어요. 근데 당신과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고? 네. 당신은 퇴직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연금 받으며 조용히 늙어가는 게 인생의 전부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바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진짜 맞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저를 이해해주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뭐가 다른데? 바람이지. 뭐가 다른 거야? 당신은 모를 거예요. 평생 안정만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은 모른다고요. 아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재산분할 제대로 하자. 27년 동안 당신이 집안일 하는 동안 내가 번 돈이야. 당연히 반반씩 나눠야지. 아내의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반반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법적으로 당연한 거잖아. 27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분할 받을 권리 충분하지. 하지만 아니면 이혼 안 할래? 당신 원한 거잖아. 이혼. 결국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허무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숨겨왔던 것들이. 그리고 그건 곧 드러나게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7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났다며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당신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과 함께 분노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수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기로.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걸 보여주기로. 하지만 그 전에 아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서두른 탓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이었고 재산분할도 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예금, 퇴직금, 연금, 모든 것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할 때 아내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27년의 세월이 A사 용지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남이네요.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참. 준호 씨, 앞으로 잘 지내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들렸습니다. 미선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전처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건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엔 겨울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전처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받아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50평대 아파트에서 10평짜리 원룸으로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혼자 원룸에 산다는 게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대학 동기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나 잠깐 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성민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민이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이거 봐. 성민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전처 미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엔 모르는 남자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선이 재혼했대. 그것도 재벌이랑. SNS에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재혼이라니.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가 재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벌, 누군데? 강민호라는 사람인데. 무슨 무역업한데. 강남에 빌딩도 있고 외제차도 몇 대 있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성민이가 미선의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했습니다.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매 사진마다 긴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매일이 행복해요. 글을 읽는데 속이 뒤틀렸습니다. 과거는 과거라니. 27년이 그냥 과거로 정리되는 겁니까? 새로운 인생이라니. 그럼 저와 함께한 시간은 뭐였습니까? 준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도 미선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계정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마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스크롤을 내리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이전의 것들도 있었습니다. 프러포즈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해외여행 사진, 그리고 각 사진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새 출발, 행복한 나, 인생 역전, 황혼재혼, 재벌 남편, 명품, 럭셔리 라이프, 당당하게. 인생 역전이라는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의 결혼이 그렇게 나쁜 삶이었습니까? 역전해야 할 만큼?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래 달린 긴 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전 결혼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전 결혼 생활은 그냥 의무를 다하는 느낌이었어요. 사랑보다는 책임감으로 버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민호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가슴 뛰는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전 결혼 생활은 의무였다고, 책임감으로 버텼다고, 27년이 그저 버틴 시간이었다는 겁니까? 하지만 더 참담한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언니, 완전 인생 역전. 부럽다. 역시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는군요. 전 남편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언니가 행복하면 됐죠.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네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도 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선의 선택을 응원하고 축하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원룸에서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혼자 원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미선의 SNS는 폭발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은 명품 가방을 산 사진이었습니다. 샤넬 클래식백이었습니다. 가격을 검색해봤습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선물해준 백. 너무 예뻐서 매일 들고 다니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준 선물은 의미가 다르죠? 다음 날은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늘은 민호 씨가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해줬어요. 1인당 50만 원 하는 코스 요리. 인생에서 이런 대접받는 게 처음이네요. 여자로 태어나 정말 다행이에요. 인생에서 처음이라니. 그럼 저와 함께한 27년 동안은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며칠 후엔 외제차 사진이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민호 씨 차로 드라이브.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기해요. 역시 성공한 남자는 다르네요. 성공한 남자는 다르다. 그 말은 제가 성공하지 못한 남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타가 왔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션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보다 더 충격적인 건 글이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 중 민호 씨가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1박에 200만 원 하는 스위트룸. 매일 다른 미슐랭 레스토랑, 프라이빗 요트 투어까지.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싶어요. 예전엔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여행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참 우습네요. 돈이 없으면 여행도 제대로 못하는 거였어요. 역시 남자는 경제력이죠. 모텔과 편의점 도시락. 그건 우리가 함께 다닌 여행이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습다고 표현하다니. 댓글들이 또 달렸습니다. 언니, 진짜 업그레이드 됐네요. 이래서 남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한가 봐요. 전 남편은 뭐 했길래 저렇게 못 살았대요? 가난한 남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네요. 전 남편,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는 깊어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후배 진수였습니다. 부장님, 혹시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봤어. 아, 그럼 괜찮으세요? 형수님이 좀 심하신 것 같아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근데 부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형수님이 제 계정도 팔로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다 보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됐고, 회사 사람들까지 제 과거 동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까? 알았어.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내를 제대로 못 먹여 살린 무능한 남자. 결국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 그런데 정말 최악은 그 다음 날 왔습니다. 미선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오직 글만 있었습니다. 제목이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27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다 바쳤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늘 빠듯했고 정서적으로도 메말라 있었어요. 전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했어요. 꿈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남는 돈 조금 저축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전 그런 삶이 답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명품도 사고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우린 항상 돈 아껴야 한다는 말만 들었죠. 환갑이 다 되도록 명품, 가방 하나 없었어요. 그러다 민호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저를 여자로 대해주는 사람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를 귀하게 여기고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제가 원하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기로. 늦은 나이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물질적인 것만 쫓는다고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전 그저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여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글을 읽는 내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그럼 저는 27년 동안 미선의 가치를 몰라봤다는 겁니까? 평범하다는 게 죄입니까? 꿈이 없다는 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이 공개 게시물이라는 게 가장 참담했습니다. 수천 명이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언니, 용기 대단해요. 맞아요. 여자도 행복할 권리 있죠. 전 남편은 좀 그렇지만 언니, 선택 존중해요. 역시 경제력 있는 남자가 최고네요. 나도 재혼하고 싶어졌어요. 좋아요가 3,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공유도 수백 번 됐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미선이 SNS 봤어.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냥 놔둬. 신경 안 써. 아니,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욕하는 건 좀 명예훼손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내버려 둘게.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소문이 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미선의 SNS는 계속됐습니다. 명품, 시계를 산 사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사진, 강남, 백화점 VIP 라운지 사진, 골프장 사진, 스파 사진, 해외 명품 쇼핑 사진, 매일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글에는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걸 몰랐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산다.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같은 말들. 저를 겨냥한 말들이었습니다. 암묵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친구들이 하나 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나면 어색해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취급받는 것, 버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 어느 날은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어머, 준호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그냥 지내요. 혹시 미선 씨 소식 들으셨어요? 재혼했다면서요? 네, 들었어요. 아이고, 준호 씨 힘드시겠어요. 근데 미선 씨 진짜 잘 됐더라고요. SNS 보니까 완전 부잣집 사모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준호 씨는 원룸으로 이사했다면서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묘한 우월감. 동정인지 조롱인지 모를 어조. 네, 그렇게 됐네요. 아휴, 인생 참 알 수 없네요. 그래도 힘내세요.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다시 미선의 인스타그램을 봤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함께 고급 호텔 루프탑바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미선의 모습. 그리고 글. 오늘 민호 씨가 물었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전 대답했죠. 지금이요. 바로 이 순간이요. 과거의 나는 불행했어요. 행복한 척하며 살았지만 속으로는 늘 허전했어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 넘어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5,000개, 댓글 800개.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은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녀의 새 남편 강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걸.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미선은 저를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얼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매일 SNS에 올리는 자랑 글들을,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과거를 비웃는 모습을, 그리고 수천 명이 그것을 보며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당신을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분노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수를 결심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선의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증거가 될 줄은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미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저는 확실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장으로 퇴직했다는 것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글로벌 전자기업의 해외사업부 부장이었습니다. 35년 근무 중 20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젊은 시절엔 현장 관리자였지만 40대부터는 전략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 M&A 협상, 합작 투자 검토,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특히 사기꾼을 구별하는 능력. 20년간 해외에서 일하며 온갖 사기꾼들을 만났습니다. 가짜 사업 제안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 허위 실적을 내세우는 업체들,
거짓말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사람들. 처음엔 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과도하게 화려한 겉모습,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설명,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회피하는 모습. 퇴직 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용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컨설팅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35년간 쌓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미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익이 불안정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집에서 쉰다고만 했습니다. 미선도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첫 해 계약 3건을 따냈고 2년 차에는 6건으로 늘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건당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수수료도 받았습니다. 퇴직 2년 만에 제 통장엔 8억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선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저는 그 돈을 숨겼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상황에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법인 명의로 돈을 옮겼습니다. 싱가포르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요. 재산분할 때 제출한 자료엔 퇴직금과 예금만 있었습니다. 약 2억 원. 아파트 가치 5억과 합쳐 총 7억. 반으로 나누어 각자 3억 5천씩 받았습니다. 미선은 아파트를 가져갔고 저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2억에 월세 50만 원. 겉보기엔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숨겨둔 8억에 이혼 정산금 3억 5천. 제 실제 자산은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으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첫 달, 저는 미선의 SNS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새 남편 강민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프로필에 적힌 정보는 이랬습니다. 강민호, CEO, 글로벌 무역, 강남 거주, 성공한 사업가. 사진들을 봤습니다.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명품 시계를 찬 손목 사진,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전형적인 성공한 중년 사업가의 이미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정보가 없었습니다. 글로벌 무역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 회사명이나 사업 분야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이상했습니다. 외제차는 있지만 차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빌딩 앞 사진은 있지만 빌딩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함이나 회사 로고가 나오는 사진도 없었습니다. 20년간 사기꾼들을 봐온 제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저는 오래된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팀장, 현직 신용조사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였습니다. 팀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사람 하나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호라는 사람인데. 강민호요? 흔한 이름인데. 뭐 알려주실 수 있는 정보 있으세요? 저는 미선의 SNS에서 찾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찾았는데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뭐가요? 강민호, 58세 맞죠? 강남 거주? 네, 맞아요. 이 사람, 회사가 여러 개예요. 근데 다 유령회사예요. 유령회사? 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에요. 실제 사업장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주소만 빌려서 등록해 놓은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있어요? 이 사람, 과거 이력이 좀. 2010년에 다단계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적 있어요. 기소유예로 끝났지만요. 그리고 2015년엔 투자 사기 관련해서 민사소송 당했고요. 2억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2억이요? 네. 근데 안 갚았어요. 재산 은닉한 것 같아요. 현재 신용등급도 최하위고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재벌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꾼이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요? 그게, 형님, 이 사람 수법이 뻔해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거예요. SNS로 성공한 사업가처럼 포장하고 명품이나 고급 레스토랑 사진 올리고 실제론 렌트카 빌려서 찍은 사진이거나 다른 사람 돈으로 산 거거나. 확실해요? 네. 최근에도 피해자가 있어요. 50대 여성인데 3억 뜯겼다고 고소했어요. 현재 재판 중이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선이 사기꾼한테 걸려든 겁니까? 팀장님, 혹시 그 피해자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 좀 근데 형님, 왜 이 사람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제 전처가 이 사람이랑 재혼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럼 큰일인데요. 형님, 이 사람 정말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근데 형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론 통쾌했습니다. 미선이 자랑하던 재벌 남편이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니. 그 모든 명품, 고급 레스토랑, 호화 여행이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모르는 척할 수 있을까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켜보자. 일단은 지켜보자. 미선이 스스로 깨닫게 하자. 그리고 그때 진실을 알려주자. 박 팀장이 보내준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강민호의 과거 사기 수법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SNS로 성공한 사업가처럼 포장하고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합니다. 명품을 선물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며 호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신하게 만든 후 조금씩 돈을 요구합니다. 투자 기회가 있는데 같이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회사 자금이 잠깐 막혀서 조금만 빌려줄 수 있나? 당신 이름으로 계좌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나?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려줍니다. 신뢰를 쌓는 거죠. 그 다음엔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여자로 대해주고 아껴주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더라고요. 돈 얘기만 나오고 제 통장을 비즈니스용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남편을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빚이 쌓여 있더라고요. 명품이랑 차는 다 렌탈이나 중고였대요.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사준 줄 알았죠. 읽으면서 오싹했습니다. 미선도 똑같은 상황에 빠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선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이혼 정산금 3억 5천이 전부인데. 그리고 며칠 후 답을 찾았습니다. 미선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요. 민호 씨가 제안해준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명품, 직구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초기 투자금은 좀 들지만 수익률이 엄청 높대요. 제 오랜 꿈이었던 사업가의 꿈을 이루게 됐어요. 사진엔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대표자, 이름 김미선. 그리고 댓글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언니, 초기 투자금 얼마 들어요? 미선의 답글 3억 정도요. 근데
1년 안에 본전 뽑을 수 있대요. 3억. 이혼 정산금 전부를 투자한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민호가 미선의 돈을 노린 거라고. 그리고 곧 미선은 파산할 거라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컨설팅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SNS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명품, 레스토랑, 여행.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샤넬, 에르메스 같은 최고급 명품이었는데 이젠 코치, 마이클 코어스 같은 중급 브랜드였습니다. 레스토랑도 미슐랭 스타에서 일반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초기라 그런가 봐요. 민호 씨가 조금만 참으라고 하는데 힘들지만 견뎌야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잖아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투자금은 괜찮고요. 미선의 답글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더 심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급하게 필요해서요. 이자 드릴게요. 쪽지 주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시작됐구나. 며칠 후 또 다른 글.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민호 씨는 해외 출장 가고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해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안 보내주네요. 법적 조치 취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누가 좋은 변호사 아시는 분 있나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 게시물을 보는 순간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박 팀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강민호 최근 동향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강민호 지금 도주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명예도용으로 만든 법인들 정리하고 있고 해외 계좌로 돈 빼돌리는 정황도 있어요. 미선 씨 돈도요? 아마도요. 그리고 형님, 강민호가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30대 여성인데 역시 SNS로 접근한 것 같고요. 미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라고.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사기죄요. 그리고 제 전처도 피해자로 추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박 팀장이 준 자료와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미선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정체, 과거 범죄 이력, 다른 여자의 존재,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 편지 마지막엔 이렇게 썼습니다. 미선 씨, 27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주세요. 당신이 무시했던 그 평범한 남자는 사실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미선이 사는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우체통에 넣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때로는 복수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미선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강민호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선이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리고 그 통화는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사흘이 지났을 때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후 넉 달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보던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저예요. 편지 받았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민호가 사기꾼이라는 거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요. 제 돈을 빼돌렸다는 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건 모두 사실입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넣어뒀을 텐데. 확인하셨어요? 확인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민호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죠. 과거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미선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단지 속은 거죠. 준호 씨,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동정심, 복수심, 그리고 묘한 안도감. 미선 씨, 제가 왜 도와줘야 하죠? 그게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한테 미래가 없다며 버린 게 미선 씨잖아요. 평범하다고, 꿈이 없다고, 저랑은 행복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선 씨는 매일 SNS에 올렸잖아요. 명품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제가 얼마나 무능한 남자였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결혼 생활이었는지.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준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았다고요? 27년 동안은 모르다가 사기당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씨, 제발요.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돈도 다 잃었고 빚도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빚이요? 얼마나요? 2억 정도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혼 정상금 3억 5천을 잃은 것도 모자라 빚까지 2억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제 명의로 했잖아요. 근데 민호 씨가 그걸로 대출을 받았대요. 제 명의로. 그리고 거래처 외상값도 제 명의로 쌓여 있고.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보내준 자료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해외 출장 갔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도망친 거예요. 뭐라고요? 강민호. 도망쳤어요. 미선 씨 돈 다 챙겨서 잠적한 거예요. 아마 지금쯤 다른 여자랑 있을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민호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미선 씨,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강민호는 사기꾼이에요. 처음부터 미선 씨 돈이 목적이었어요.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알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사기꾼이라는 거? 한 달 전쯤 알았어요. 한 달 전요? 그런데 왜 말 안 해줬어요?
말했으면 믿었어요? 그건 안 믿었겠죠. 오히려 제가 질투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미선 씨가 스스로 깨닫기를. 그럼 제가 이렇게 된 걸 알면서도 그냥 지켜본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2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번엔 제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SNS에 매일 올린 글들. 저 다 봤어요. 저를 조롱하는 글들.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형편없는 남자였는지. 그걸 보는 제 기분은 생각해 봤어요?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왜 계속 올렸어요? 수백 개의 글을 올리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 저는 27년 동안 미선 씨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제 능력 안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명품은 못 사줬지만 굶긴 적은 없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은 못 갔지만 정성껏 만든 집밥은 먹였어요. 해외여행은 못 갔지만 국내 여행은 다녔어요. 알아요. 그게 부족했나 봐요. 미선 씨한테는. 그래서 저를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도와줄 것 같아요? 준호 씨, 미안하지만 못 도와줘요. 미선 씨가 선택한 길이니까 미선 씨가 책임지세요. 제발요. 정말 제발.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그게 미선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아마 못 돌려받을 거예요. 강민호는 이미 돈을 빼돌렸을 테니까. 하지만 최소한 처벌은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빚은요?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준호 씨도 참 잔인하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잔인한 건 미선 씨예요. 27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SNS에 메일 올리며 조롱한 게 누구예요?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게 최선이에요. 혹시 나중에라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모르는 방식으로. 그럼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미선 씨. 준호 씨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고, 동정심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고소장 준비됐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소인 강민호, 혐의 사기죄, 횡령죄, 문서위조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참고인 김미선. 미선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강민호의 범죄에 이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명의로 만들어진 법인, 그녀의 명의로 받은 대출,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조사하고 강민호를 수배할 겁니다. 그리고 김미선 씨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선 씨는 피해자인데요? 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에게는 가혹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팀장이었습니다. 형님, 강민호 잡혔어요. 뭐라고요?
공항에서 잡혔어요. 베트남으로 도주하려다가 출국 금지 걸려서 못 나가고 경찰이 체포했대요. 출국 금지요? 누가 걸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형님이 고소하시기 전에 이미 다른 피해자가 고소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과거 피해자 중 한 명이 먼저 움직인 모양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뭐라고 하던가요? 발뺌하고 있대요. 자기는 사기친 적 없다고, 다 오해라고.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소용없을 것 같아요. 미선 씨는요? 아직 조사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곧 소환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사흘 후 뉴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50대 사기꾼, 로맨스 스캠으로 수억 편취, SNS로 재벌 행세. 기사에는 강민호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SNS로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고 중년 여성들을 속여 돈을 빼앗은 내용. 피해자가 5명이라고 했습니다. 총 피해액 12억 원. 그리고 기사 마지막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선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선의 SNS가 다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갔고 여러분께 거짓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올린 명품, 레스토랑, 여행 사진들 다 거짓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사기꾼이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든 연출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자랑이라고 착각했고 SNS에 올렸습니다. 특히 전 남편 준호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7년을 함께하며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분인데 제가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친구들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도 잃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SNS의 화려한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읽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모든 SNS를 정리하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전 남편분이 불쌍하네요.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사과한 건 용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이해해요. 저는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미선이 드디어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하지만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 후 미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저예요. 네, 경찰 조사받았어요. 참고인으로요. 그래요? 민호 씨가 제 명의로 엄청난 걸 했더라고요. 대출만 5건이에요. 전부 제 명의로. 저는 몰랐어요. 힘드시겠네요. 준호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준호 씨가 고소하신 거예요? 민호 씨를?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찰이 말해줬어요. 준호 씨 이름이 고소인 중 한 명이라고. 네, 맞아요. 왜요? 준호 씨는 피해를 안 봤잖아요.
안 봤어요. 하지만 보게 놔둘 순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강민호가 미선 씨한테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소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근데 준호 씨,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편지에 준호 씨가 저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곧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미선에게 보낼 서류였습니다. 제 재산 증명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짧은 메모. 미선 씨,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숨긴 게 아니라 자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평범하다고 무시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당신이 꿈꾸던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소용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서류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진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복수는 때로 직접적인 공격보다 진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니까요. 저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미선이 이걸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후회할까요? 분노할까요? 아니면 그저 허탈해할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결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서류를 붙인 다음 날,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게 진짜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서류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게 전부 준호 씨 거예요? 네, 제 것 맞습니다. 11억이요? 11억 5천만 원이요?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있었어요? 퇴직금이랑 연금 합쳐서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제출한 자료만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는 더 있었죠. 그럼 재산분할 때 숨긴 거예요? 네, 숨겼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하지만 미선 씨가 고소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왜 숨긴 거예요? 미선 씨가 제 돈 때문에 저랑 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미선 씨는 돈이 없는 저를 버렸고 돈 많은 남자를 선택했어요. 결국 미선 씨한테 중요한 건 돈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원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미선 씨가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준호 씨가 처음부터 이 돈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저는 이혼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돈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준호 씨를 사랑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했으면 버리지 않았겠죠. 평범하다고, 꿈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네요. 미선 씨가 진짜 미안해하는 건 제게 잘못한 게 아니라 11억을 놓친 거잖아요. 아니에요. 솔직해지세요. 미선 씨. 지금 후회하는 게 뭐예요? 제게 잘못한 거요. 아니면 돈을 놓친 거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미선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 11억은 제가 퇴직 후 2년 동안 번 돈이에요. 컨설팅 사업으로요. 컨설팅이요?
네. 35년간 해외 사업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일이에요. 미선 씨가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말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선 씨도 관심 없었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준호 씨,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준호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미선 씨, 지금 소중한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이에요. 솔직해지세요. 아니에요. 정말 준호 씨가. 미선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돈을 다 잃고 다시 가난해진다면 그때도 같은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없죠. 못하죠. 그게 답이에요. 준호 씨, 제발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미선 씨도 미선 씨 인생 사세요. 준호 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강민호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끌려 나온 강민호는 초라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보던 그 화려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SNS를 통해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고 피해자들과 연애 관계를 맺은 후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50대 여성 3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3억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이제 빚만 남았어요. 저는 집까지 팔았어요. 그 사람을 믿었거든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을 보며 저는 미선을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뻔했던 미선을. 미선도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저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범입니다. 2010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배상 능력도 없습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미선이 뒤따라왔습니다. 준호 씨, 미선 씨,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것 같네요. 7년이면 강민호가 늙어서 나오겠죠. 그 사람, 이제 60인데 7년 후면 70이에요. 자업자득이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빚은 2억이고 집도 없고. 일하세요. 일이요? 네. 일해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하세요. 미선 씨, 나이가 60이잖아요. 아직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야겠죠. 힘내세요. 미선 씨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일 계속 할 거예요. 컨설팅 사업 잘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법인 설립할 계획이에요. 잘 되셨네요.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부러우면 미선 씨도 노력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준호 씨. 네.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 씨. 어떤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금이 가요. 우리 관계가 그래요. 이미 깨진 거예요. 알겠어요. 행복하세요. 미선 씨. 진심으로. 준호 씨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마 마지막일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고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계약 건수도 늘었습니다. 올해만 12건을 따냈습니다. 매출이 15억을 넘었습니다. 순수익도 5억 정도 됐습니다. 원룸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였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가끔 미선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빚은 갚고 있을까? 궁금해서 옛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선이요? 요즘 편의점에서 알바한대요. 편의점이요? 네, 야간 알바요. 빚 갚느라 2-3군데 알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힘들어 보이던데. 근데 뭐,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과도 미선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업 미팅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수출 관심 있는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눈에 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종업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미팅은 잘 됐습니다. 3억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대표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대표님 덕분에 우리 회사 해외 진출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미선이 계산대에 있었습니다. 총 38만 원입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미선이 카드를 받으며 잠깐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용해 주세요. 네. 그렇게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레스토랑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선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심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3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생생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27년 만에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편지가 왔습니다. 미선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준호 씨께 어제 레스토랑에서 뵙고 이 편지를 씁니다. 준호 씨가 그렇게 성공하신 모습을 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부러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27년을 함께하며 준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죠.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집도, 자존심도. 이제 60이 넘어서 편의점 알바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텨요. 매일 밤 눈물이 나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라는 거요. 27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준호 씨한테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27년간 저를 돌봐주셔서. 제가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축하해요. 준호 씨가 성공하신 거 진심으로 기뻐요. 부디 행복하세요. 준호 씨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선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미선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1년 후, 제 회사는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매출 30억을 돌파했습니다.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57세 여성이었습니다. 교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를 알았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황혼 이혼, 전처의 배신, 모두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심이 중요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천천히 여행했습니다. 미술관도 가고, 오페라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선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원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을까요? 제 능력을 숨긴 채, 아니, 어쩌면 미선의 배신이 제게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제 삶을 사는 기회,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재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7년을 함께 한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무너지거나 일어서거나.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미선은 제게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기회도 줬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되어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미선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길은 갈라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황혼이 온 후 복수와 재기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